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6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바로 30년 전에 호주 퍼스에서 15만 달러에 산 집을 작년에 300만 달러에 팔았거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27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30년 전 그 어려운 시절 남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퍼스 외곽 낡은 동네에 있는 허름한 집을 15만 달러에 샀는데 그게 이렇게 큰 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동네를 꼼꼼히 살펴보고 산 거였거든요. 30년 전 1994년 남편이 현지 기계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퍼스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 저는 36살이었고 아들이 10살, 딸이 7살이었죠. 퍼스라는 도시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시드니나 멜버른에 비하면 정말 한적한 시골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값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당시 퍼스 시내나 해변가 좋은 동네는 30만 달러, 40만 달러씩 했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동네를 처음 봤을 때 한국에서 부동산 일을 했던 제 경험으로는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아직은 허허벌판이고 개발이 안 됐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발전할 만한 위치였거든요. 공항과의 접근성도 좋고 시내로 가는 도로망도 괜찮고 무엇보다 땅이 넓어서 개발 여지가 충분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집 하나를 15만 달러에 샀어요. 3침실에 거실, 부엌, 화장실 2개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낡고 오래된 집이었죠. 집을 사고 나서 주변 사람들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왜 그런 외진 곳에 집을 샀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팔기도 힘들 텐데? 심지어 집을 중개해준 부동산업자도 할머니 좀 더 시내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하더라고요. 영어도 서툰 아시아 할머니가 뭘 알겠냐는 식으로 대충 응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동네가 발전할지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동네 변화를 관찰했어요.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지, 어떤 도로가 새로 뚫리는지, 젊은 가족들이 이사 오는지 모든 걸 꼼꼼히 체크했죠. 처음 몇 년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봐라, 그러게 그런 데서 집을 사면 어떻게 하냐 했죠. 자녀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퍼스 전체가 광업 호황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희 동네에도 젊은 가족들이 하나둘씩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2005년쯤에는 근처에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고 2008년에는 작은 쇼핑센터도 들어섰어요. 그때 집값이 처음으로 25만 달러까지 올랐죠. 주변에서는 이제 팔 때가 됐다, 10만 달러나 벌었잖아 했지만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신도시 개발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말 초기 단계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10년대 중반부터는 더 큰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퍼스 공항이 확장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 동네 근처로 새로운 전철 노선이 계획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대형 쇼핑몰과 종합병원 건설 계획도 발표됐고요. 그때 제 직감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였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죠. 부동산업자는 할머니 지금이 최고점일 거예요. 팔아야 해요 했고 자녀들도 엄마 지금 팔면 확실히 남는데 했어요. 특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25만 달러면 10만 달러 이익이잖아요. 충분히 많이 번 거예요. 딸도 더 오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했죠. 심지어 이웃들도 더 이상 오를 일 없어 얼른 팔아라고 조언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팔라고 하니까 저도 잠시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초기에는 집값이 35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부동산업자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봐요 할머니. 그때 제가 팔라고 했죠. 지금은 손해예요. 자녀들도 원망 섞인 목소리로 엄마 고집 때문에 손해봤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위축됐어요. 정말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싶어서.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도시 중심가에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 좋고 집 넓은 퍼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드니, 멜버른에서 살던 사람들이 퍼스로 오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2021년 3월에 50만 달러, 6월에 80만 달러, 2022년 초에 15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부동산 업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할머니 뭘 모른다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그런 해안을 가지셨나요? 하면서 극존칭으로 대하더라고요. 자녀들도 서서히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더라고요. 딸도 엄마가 맞았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했죠. 2022년 말에 200만 달러, 2023년 초에 드디어 300만 달러 제안이 들어왔어요. 중국계 사업가가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15만 달러가 300만 달러가 됐으니 정확히 20배가 오른 거죠. 순수익만 28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8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때 저는 팔자 라고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든요. 무엇보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매매 계약을 하는 날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 왔어요. 정말 300만 달러가 맞냐? 어떻게 그런 타이밍을 알았냐? 하면서 부동산업자는 저한테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30년 전에 무례했던 것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투자 안목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이웃들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계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운이 아니라 공부한 거예요.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변화를 관찰하고 정부 정책도 찾아보고 도시 개발 계획도 알아봤어요. 30년 동안 꾸준히 지켜본 결과죠. 집을 팔고 나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부산 해운대에 괜찮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고 남은 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자녀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이 엄마 판단력이 최고예요 하면서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제 의견을 물어봐요. 며느리 사위도 저를 정말 극진히 모셔요. 요즘 주변에서 부동산 상담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꾸준한 관찰과 공부가 중요해요. 그리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특히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경험과 직감을 믿는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66세에 인생 최고의 성공을 경험한 것처럼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능력은 따로 있는 거죠. 그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진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평생 이런 통쾌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젊었을 때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배운 게 위치가 전부다라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집이 낡아도 동네가 후져도 위치만 좋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퍼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시드니, 멜버른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도시 같았지만 서우주의 중심 도시이고 인도양에 인접해 있고 아시아와의 접근성도 좋고 무엇보다 땅이 넓어서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어요. 특히 제가 산 동네는 공항에서 가깝고 시내로 가는 교통도 편리하고 학교나 병원 같은 기반 시설이 들어설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집값이 오르는지 터득한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집값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한동안 주춤했어요. 그때마다 주변에서 이제 끝이다, 팔아야 한다 했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어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고 있었거든요. 퍼스라는 도시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발전하고 있고 제가 산 위치는 분명히 개발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중간중간 유혹도 많았어요. 집값이 30만 달러, 50만 달러 될 때마다 이제 팔면 큰돈 버는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2015년쯤에 집값이 80만 달러까지 올랐을 때 부동산업자가 진짜 간절하게 권했어요. 할머니, 지금이 최고점입니다. 더 이상 오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확신이 있었어요.
퍼스 공항 확장 계획을 알고 있었고, 새로운 전철 노선 계획도 알고 있었고, 대형 쇼핑몰 건설 계획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주 시청에 가서 도시 개발 계획을 찾아보고, 정부 발표 자료도 꼼꼼히 읽어보고, 현지 신문도 빠짐없이 체크했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모르는 건 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인 이웃들한테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관찰한 결과가 이번 300만 달러 매매 성공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누가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의 주거 패턴이 완전히 바뀔 줄이야. 시드니,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어차피 집에서 일할 거면 환경 좋은 퍼스로 가자 하면서 몰려왔어요. 특히 젊은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 키우기에는 퍼스가 훨씬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집값이 정말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하반기부터 매달 집값이 올랐어요. 한 달에 5만 달러, 10만 달러씩 오르는 걸 보면서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2023년 초에 300만 달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고민했어요. 더 기다리면 400만 달러, 5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욕심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66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는 안전하게 현금화해서 여유롭게 사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더 기다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후회할 수도 있고요. 매매 계약하는 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0년 전 그 허름한 집이 300만 달러가 되다니.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집에서 자녀들이 자랐고 손주들도 놀러왔고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부산에 정착한 지 1년이 됐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자녀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아들 집 장만할 때 보조해줬고 딸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손주들한테도 용돈 넉넉히 주면서 할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요즘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첫째, 위치가 전부예요. 아무리 집이 낡아도 위치만 좋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요. 공항역, 학교, 병원 접근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둘째, 정부 정책과 도시개발 계획을 공부하세요. 이런 정보는 공개되어 있어요. 시간 내서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셋째,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부동산업자는 자기 수수료만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도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만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넷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최소 10년, 20년은 내다보고 투자해야 해요. 다섯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직감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무엇보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66세의 인생 최고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아라,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흔들렸지만 결국 믿음을 지킨 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무엇보다 공부의 힘을 새삼 느꼈어요. 젊었을 때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경험, 30년 동안 꾸준히 시장을 관찰한 노력, 정부 정책과 개발 계획을 공부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 시장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 방법들도 알아보고 있어요. 66세라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잖아요. 요즘 친구들 만나면 제 이야기가 화제예요.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해안을 가졌니?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해안이 아니라 노력이야. 3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야. 이번 일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이 든 할머니가 뭘 안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자 씨 말씀이 맞을 거야 하면서 존중해줘요. 특히 자녀들의 변화가 가장 크죠. 예전에는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걱정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제 조언을 구해요. 며느리 사위도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극진히 모셔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할머니는 부동산 투자의 신이야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66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시작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성공해서 봐라 이게 진짜 실력이다 보여주세요. 저처럼 66세의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시하던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사과하러 오는 그 순간의 통쾌함,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건 남편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여보 판단에 맡긴다 하면서 믿어줬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나중에는 이해해줬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엄마가 옳았다 인정해줬죠.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확신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합쳐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66세 김순자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드니에서 한식당을 25년째 운영하고 있는 58살 김철수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시나요? 연매출이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떨어졌다는 게 말이에요.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예요. 25년 전 33이었던 제가 처음 호주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IMF를 겪으면서 아내와 당시 5살이었던 딸 하나를 데리고 호주로 왔어요. 시드니 차이나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식당을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식당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호주 식자재로 한국 맛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딸은 학교 갔다 와서 식당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곤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겨울 윈터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을 때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그 전에 2배까지 올라갔거든요. 2010년대 중반쯤 되니까 진짜 황금기가 왔어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식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호주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우리 식당을 찾아왔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볶음밥 같은 메뉴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그때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직원도 5명까지 늘렸고 매출도 연간 5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호주 달러로 5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4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내와 저는 그 돈으로 시드니 외곽에 작은 집도 샀습니다. 딸도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2020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봉쇄 조치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배달만 가능했는데 한식은 배달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찌개류는 배달하는 동안 식어버리고 김치도 냄새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배달 전문으로 메뉴를 바꿔봤습니다.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서 배달했는데 매출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됐어요. 월세와 재료비, 직원 급여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였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한인들이 식당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으로 방향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근처에만 한식당이 3개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호주 현지 사람들의 입맛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한식보다는 퓨전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났어요. 치킨 버거에 김치를 넣는다거나 한국식 타코를 만드는 식당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희는 정통 한식만 고집했는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연매출이 20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직원들을 하나둘 내보내야 했고 결국 가족들만 남아서 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일하면서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내와 저 둘이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주방일부터 서빙, 계산, 청소까지 모든 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2022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는 원래도 물가가 비싼 편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재료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쇠고기 가격이 특히 심했어요. 불고기용 고기가 킬로그램당 3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예전에는 15달러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메뉴 가격을 2배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손님들이 다 떠나갈 테니까요. 결국 2023년에는 연매출이 1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2024년 들어서는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연매출이 5만 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한 달 평균 4,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월세만 3,000달러인데 어떻게 식당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도 많이 했고 딸은 차라리 식당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회계사로 벌어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식당이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25해 동안 여기서 웃고 울었는데 어떻게 쉽게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막막했던 건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나이도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몇 달 전에는 정말 심각하게 식당을 정리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매물로 내놓을까 하고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하는 말이 지금 한식당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팔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2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밤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호주 사람인데 20년 넘게 우리 식당을 다닌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식당이 왜 이렇게 한산하냐고 예전에 그 맛이 그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남들 따라 하려고만 했구나 싶더라고요. 퓨전이니 뭐니 하면서 원래 우리 맛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정통 한식의 그 깊은 맛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메뉴를 대폭 줄이고 정말 자신 있는 몇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료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물론이고 된장도 직접 담갔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깊은 맛이 났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과감하게 내렸습니다. 이익은 별로 남지 않지만 일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NS에 우리 식당 음식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생겼고요.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연매출 5만 달러로는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요. 25년 전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꿈을 키웠던 그때처럼 지금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연매출은 10분의 1로 줄었지만 진짜 음식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때보다 더 뜨겁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시드니에서 25년째 한식당을 지키고 있는 한 아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20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왔는데 지금은 우버 기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앱을 켜면 초록색 불빛이 깜빡입니다. 온라인 상태. 이제 저는 운전기사 김태현입니다.
52세, 미국 거주 20년 차, 코로나로 실직한 지 4년째, 우버 기사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만 하다가 다시 프로그래머로 돌아갈 거라고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일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콜이 들어옵니다. LAX 공항에서 한인타운까지 40분 거리에 $35. 괜찮은 시작이네요. 우버로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하면 세전 $150에서 $200 정도 벌 수 있어요. 여기서 기름값 $30, 우버 수수료 20%, 차량 유지비를 빼면 실제 제 몫은 $100 남짓입니다. 20년 전 프로그래머로 받던 연봉이 $80,000였으니 지금 우버로 버는 돈은 그때의 절반도 안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1998년 저는 서울에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이민을 결정했어요. 당시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고 저희에게는 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여보, 미국 가서 새로 시작해보자.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 아내는 막연한 불안감에 떨었지만 제 결정을 믿어줬어요. LA에 도착한 건 1999년 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맡은 LA의 공기, 야자수가 늘어선 프리웨이, 끝없이 펼쳐진 단독주택들. 모든 게 새로웠고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5년 경력의 프로그래머였지만 미국에서는 신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미국 시스템도 몰랐거든요. 첫 1년은 한인타운의 작은 컴퓨터 수리점에서 시급 $8로 일했어요. 아내는 둘째를 낳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월세 $1,200짜리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4식구가 살았죠. 냉장고엔 늘 라면과 김치만 가득했고 아이들 기저귀값도 아끼려고 할인 쿠폰을 모았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맥도날드를 자주 못 가요? 첫째 딸이 4살 때 한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생일 파티도 하고 장난감도 많이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달러 스토어에서 산 장난감으로 만족해야 했거든요.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정식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45,000. 한국에서 받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미국에서의 첫 정식 직장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회사는 다운타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어요. 매일 왕복 2시간을 운전하며 출퇴근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회의 시간에는 긴장했고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3년 후 연봉이 $60,000로 올랐고 5년 후에는 $80,000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영어에 완전히 적응했고 저희도 영주권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2005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의 작은 콘도를 샀습니다. $320,000짜리 투베드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같은 집이었어요. 이제 진짜 미국에서 뿌리를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은 UC 버클리에 진학했고 둘째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할 만큼 활발했어요. 저는 프로그래머에서 시니어 개발자가 됐고 아내는 ESL 수업을 마치고 회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경 집값이 $450,000까지 올랐어요. $130,000의 이익이 생긴 거죠. 20년만 더 열심히 살면 은퇴할 수 있겠어.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지만 동료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생겼어요. 언젠가 나도 잘릴 수 있구나. 2015년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가 젊은 프로그래머들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46세가 된 저에게는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김,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매니저의 말은 돌려서 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저는 밤마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클라우드 컴퓨팅. 20대 신입들이 쉽게 배우는 것들이 50을 앞둔 저에게는 산 같았어요. 2018년 두 번째 위기. 회사가 인도 개발팀과 협업을 시작하면서 미국 개발자들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제 연봉으로 인도 개발자 3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아직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남아 있었고 집 모기지도 10년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49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말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경영진이 자주 회의를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슬슬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김, 잠깐 사무실로 와봐. 매니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무실에는 HR 담당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김. 코로나 때문에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21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한국 나이로 51세, 미국 거주 21년 차에 받은 해고 통지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음 주부터는 출입카드도 작동하지 않을 거야. 책상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제 인생도 함께 박스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여보, 회사에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51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업수당은 주당 $450였습니다. 월 $1,800. 모기지 $2,300, 각종 보험료 $800, 유틸리티 $300만 해도 월 $3,400인데 실업수당으로는 절반도 안 됐어요. 저축한 돈으로 1년은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모든 회사가 채용을 중단했고 기존 직원들도 해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하루 10개씩 이력서를 보냈어요. 링크드인에서 채용 공고를 찾아다니며 지원했습니다. 21년 경력의 시니어 개발자라고 썼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달 몇 번의 전화 인터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다른 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늙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제 연봉이 너무 높다는 걸. 21년 경력에 $90,000 연봉을 요구하는 51세 개발자보다 $50,000에 일할 수 있는 20대 개발자가 더 매력적이었던 거죠. 네 번째 달부터는 연봉 요구를 낮췄어요. $90,000에서 $70,000로 다시 $60,000로.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회계 파트타임 일을 풀타임으로 늘렸지만 월 $2,500가 전부였습니다. 집 모기지를 못 낼 상황이 올 수도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둘째가 대학을 휴학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실직 때문에 아이 미래까지 망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8개월째 한인 마켓에서 캐셔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 $15. 하루 8시간 일해도 겨우 $120. 21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제가 바코드를 찍고 있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손님들이 한국말로 인사해도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도 예전에는 뭔가 했을 텐데. 그런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마켓에서 6개월 일하던 어느 날 동료가 우버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영, 우버 해보세요. 마켓보다 돈 더 벌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프로그래머였던 제가 택시 운전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켓 일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2021년 4월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했습니다. 차량 검사를 받고 배경 체크를 하고 앱 사용법을 배웠어요. 첫날 운전은 정말 떨렸습니다. 첫 번째 승객이 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LAX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GPS를 따라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우버 기사가 됐구나. 첫 주는 하루 5시간씩 일해서 $60 정도 벌었어요. 기름값과 우버 수수료를 빼면 $40. 마켓에서 받던 것과 비슷했지만 마음은 조금 더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덜 부끄러웠거든요. 한 달 후 우버 일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지 어느 지역이 팁을 잘 주는지 알게 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공항 운행이 좋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사이가 괜찮았어요.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클럽가에서 취한 사람들이 팁을 후하게 줬습니다. 2개월째부터는 하루 평균 $150를 벌기 시작했어요. 기름값 $30, 우버 수수료 $30를 빼면 $90. 하루 8시간 일해서 시급 $11 정도였죠. 마켓에서 일할 때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안정됐습니다. 혼자서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우버를 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특별한 승객을 만났어요. 한인타운에서 탄 60대 한국 할아버지였습니다. 기사님, 한국 분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이민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처음에는 영어도 못하고 힘든 일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우면서 자수성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미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분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버 일도 나름의 루틴이 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는 생활. 하루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일해서 $140에서 $180 정도 벌었어요. 월 수입은 $4,000에서 $4,500. 모기지와 생활비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죠. 처음에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이 일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공항에서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의 기쁜 얼굴, 병원에 가야 하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일, 늦은 밤 클럽에서 취한 젊은이들을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것.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을 모실 때는 더 신경 썼습니다.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고 길을 잘 아니까 더 빠른 길로 안내해드리고 간혹 한인타운 맛집도 추천해드렸어요. 기사님 덕분에 편안하게 왔네요. 팁 더 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베벌리 힐스에서 LAX까지 가는 손님이었는데 6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전화를 받더니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거예요. What the hell is WRONgram with you people?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긴장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사님.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잃은 사업가였어요. 30년 동안 키운 레스토랑 체인이 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21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코로나로 실직하고 지금 우버를 한다고요. You know what? Life is unpredictable. But still 5g HTINgram. 그분과 40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힘든 건 저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라는 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50 팁을 주시더라고요. Thank you for LISTNINgram. A&D gram 오디럭 위드 EVRYTHINgram.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깨달았어. 우버 기사도 나쁘지 않은 일이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거든.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좋아.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3년째인 지금 저는 우버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같은 우버 기사들과 정보도 공유합니다. 김영, 오늘 LAX 줄 길어요. 다운타운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와가며 일해요.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요즘은 월 평균 $4,800 정도 벌어요. 프로그래머 시절보다는 적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프로그래머로 일할 때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것도 스트레스였고요. 하지만 우버는 다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하면 되거든요. 나이나 학력,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해해 줍니다.
첫째 딸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둘째도 대학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고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걸. 딸의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일을 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몇 년 더 우버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한식당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요. 우버를 하면서 만난 손님들 중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Where can I find 그램 오디 코리안 푸드?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한인타운에도 좋은 식당이 많지만 가격이 좀 비싸고 일반 미국인들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이 많아요. 저는 좀 더 캐주얼하고 접근하기 쉬운 한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아내도 요리를 잘하거든요. 특히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때때로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가는데 다른 우버 기사들이 냄새 맡고 부러워할 정도예요. 김영, 김치찌개 냄새 나는데 어디서 샀어요? 우리 집사람이 만들었어요. 와, 부럽다. 나도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 그런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모은 돈이 $8만 정도 돼요. 식당을 차리려면 최소 $15만 있어야 하니까 좀 더 모아야겠지만 목표가 생기니까 일하는 재미도 있어요. 여보, 5년 후에는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내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사실 처음에는 51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21년 경력의 프로그래머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직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로 계속 일했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렵고 젊은 동료들과 경쟁하기도 부담스럽고요. 우버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며칠 전에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20대 초반 여성 승객이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떨고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면접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떨지 말고 본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해드렸더니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도 취업할 때 긴장 많이 하셨어요? 물론이죠.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떨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요. 그 학생과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경험담도 들려줬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것. 아저씨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감사해요. 그 학생이 내릴 때 정말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게 꼭 높은 연봉이나 좋은 직책만은 아니라는 걸.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버를 시작한 지 3년, 이제는 이 일이 제 일부가 됐어요. 매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LA의 여러 지역을 누비며 보는 풍경들, 혼자만의 시간에 듣는 음악과 생각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하면 허리도 아프고 눈도 피곤해요. 토요일 밤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해요. 적어도 제가 선택한 일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에요. 몇 달 전에는 옛 동료를 우연히 만났어요. 다운타운의 한 빌딩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 회사 동료가 나오는 거예요. 태연아? 정말 너야? 응, 안녕 제임스.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버 기사해. 아, 그렇구나. 제임스 표정이 조금 어색해지더라고요. 아마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아직 회사 다녀. 힘들긴 하지만.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제임스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스트레스 받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고 있더라고요. 태연아, 나는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있잖아. 헤어지면서 제임스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동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프로그래머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여.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고.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일 걱정, 기술 트렌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금은 퇴근하면 완전히 일에서 해방돼요.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함께 마켓에 장도 보러 가고 가끔 친구들과 골프도 쳐요. 진짜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프로그래머 할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운동 부족이었는데 우버는 계속 움직이는 일이니까 활동량이 늘었어요. 물론 오래 앉아서 운전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승객을 기다리거나 휴식 시간에는 차에서 내려서 스트레칭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해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졌고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은 90세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걸음도 불편하시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는데 차 안에서 들려주신 인생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이, 나는 100년을 살면서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었지만 포기한 적이 없어.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52세인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전혀 늦지 않다는 걸요. 요즘은 우버 기사들끼리 모임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친목도 도모하죠. 나이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해요. 은퇴한 교사, 실직한 엔지니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 김영, 오늘 수입 어때? 괜찮아. 공항 운행 몇 번 했어. 나는 한인타운에서 오렌지 카운티 가는 장거리 잡았어. 운 좋았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의 재미예요. 예전에 회사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복잡한 기술 이야기보다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아내도 요즘 요리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장례 식당을 위해서요. 한식뿐만 아니라 퓨전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여보, 오늘 김치 파스타 만들어 봤는데 어때? 오, 맛있다. 이런 메뉴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들이 즐거워요. 어떤 메뉴를 만들지, 어느 지역의 식당을 열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꿈을 함께 꾸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딸들도 저희 계획을 응원해줘요. 첫째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면서 식당 홍보 아이디어도 내주고 둘째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로고나 메뉴판 디자인을 도와주겠다고 해요. 아빠, 엄마, 우리 가족 식당 정말 기대돼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할게요.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한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프로그래머로 일할 때는 제 일이 가족과 별개였는데 지금은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됐어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승객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사업가였는데 미국 진출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 미국 사시면서 어떠세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가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다고, 하지만 기회는 있다고. 특히 한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기사님도 사업 계획이 있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과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사업 환경의 차이, 이민자로서의 경험담까지. 기사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내리시면서 $100 팁을 주시더라고요. 돈보다도 격려의 말씀이 더 큰 힘이 됐어요. 이런 만남들이 쌓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격려의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직의 절망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해요. 52세, 미국 거주 24년 차, 우버 기사 3년 차. 이게 지금의 저예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아마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57세, 미국 거주 29년 차, 한식당 사장 2년 차.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성공과 실패를 흑백으로 나눠서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요.
21년간의 프로그래머 경력도, 코로나로 인한 실직도, 3년간의 우버 기사 생활도.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에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우버 앱을 켰습니다. 첫 번째 콜이 들어와요.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를 출발시키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라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거라고.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내오면서 말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저희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달릴 거예요. LA의 도로 위를, 제 인생의 도로 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라는 걸. 그리고 52세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걸. 미국에 온 지 24년,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우버 기사이자 미래의 식당 사장이자 두 딸의 아버지이자 아내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년, 그 긴 세월 동안 뉴욕의 거리를 누비며 하루도 빠짐없이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아픈 날에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80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하지만 그것이 제가 겪은 현실입니다. 저는 김철민, 올해 65세가 된 평범한 한국인 이민자입니다. 1980년 20살의 나이에 큰 꿈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은 꿈의 나라였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젊은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85년 25살 때였어요. 택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 밤늦게까지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뉴욕 지리를 외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택시만 잘 몰면 한 달에 2,000달러는 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첫 손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머,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타향에서 만난 동양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도 이제 미국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플러싱에서 미용실을 하던 경숙이었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여자였죠.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야무졌어요. 철민 씨, 택시 운전하면서 돈 모아야 해요.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저는 택시를 몰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7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아이가 크면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시절 뉴욕 택시업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게 없었거든요. 길에서 손만 들면 택시가 서는 시대였죠. 공항 운행하면 하루에 200달러는 기본이었어요. 팁까지 합치면 250달러는 벌었죠. 저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고 옷도 중고로만 사입고 휴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집에서 김치도 담그고 콩나물도 길러서 식비를 아꼈습니다.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 팁까지 합쳐서 220달러요. 그럼 150달러는 저축하고 70달러로 생활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번 돈의 7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은행 통장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1만 달러가 됐을 때, 2만 달러가 됐을 때 그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둘째 딸 미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빠 친구들은 다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미진아, 아빠가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나중에 더 큰 파티 해줄게.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나중에 조금만 더였죠. 1990년대 들어서면서 택시 수입이 더 좋아졌어요. 뉴욕 경제가 활발해지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탔거든요. 월 수입이 $5,000까지 올라갔어요. 그 중에 $3,500는 저축했습니다. 저축 통장의 숫자가 6자리가 됐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100,000. 한국에서 농사 짓던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이렇게 계속하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 노후도 걱정 없을 거예요.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든든했거든요. 매일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늘어났지만 저희는 그래도 저축을 멈추지 않았어요. 좋은 학군으로 이사도 갔죠.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가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들아, 아빠가 25년 동안 택시 몰면서 꿈꿔왔던 순간이야. 내가 하버드 가는 게 아빠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야. 미진이도 컬럼비아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택시업계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더 편해지고 사람들이 택시를 덜 타게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일했어요. 수입이 조금 줄었을 뿐 여전히 한 달에 $2,000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이 흘러갔어요. 통장 잔고는 어느새 $500,000를 넘어섰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모았잖아요. 2005년 그 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은행에 취직했거든요.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8,000였어요. 아빠, 이제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25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없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미진이도 그의 결혼을 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 보였죠. 집에는 아내와 저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여유를 가져볼까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도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로또조차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박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게 제 철칙이었어요. 2007년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민아, 너 정말 모르고 사는구나.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 한번 가봐. 재미있어. 나는 지난번에 $3,000 땄어. 도박은 안 해. 아니야, 도박이 아니라 오락이야. 가족들이랑 함께 가서 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100 정도만 가지고 가서 재미로 해보는 거야. 그 친구 말에 혹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만 했거든요. 한 번쯤은 나도 좀 재미있게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틀랜틱 시티 한번 가볼까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 우리도 좀 놀아봐요. 카지노요? 거기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고 쇼나 보고 올 거예요. 2007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저희 부부는 생전 처음으로 카지노에 갔어요. 애틀랜틱 시티의 한 카지노였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번쩍번쩍한 조명, 요란한 음악, 그리고 돈을 따는 사람들의 환호성.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저희는 처음에 정말 구경만 했어요. 사람들이 슬롯머신 앞에 앉아서 레버를 당기는 모습, 룰렛 테이블에서 공이 돌아가는 모습, 블랙잭 테이블에서 카드를 받는 모습.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100만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그래도 돈인데. $100예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모은 돈이 $500,000가 넘는데 $10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애 첫 도박을 시작했어요. 슬롯 머신부터 했죠.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기는데 첫 번째로 20달러가 나왔어요. 어머, 진짜 나와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좋아했어요. 저도 신기했죠. 그냥 레버만 당겼는데 돈이 나오다니. 그 다음엔 계속 잃었어요. 30분 만에 100달러가 다 없어졌죠. 이제 그만하고 가요.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뭔가 아쉬웠어요. 처음에 20달러를 땄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50달러만 더 해보죠. 처음에 운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50달러를 더 넣었는데 이번엔 10분 만에 다 잃었어요. 그때도 아쉬웠어요. 뭔가 요령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카지노의 화려한 조명,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돈을 딸 때의 그 짜릿한 기분. 일주일 후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죠. 아내는 또 가요? 라고 말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가서는 200달러를 잃었어요. 세 번째는 500달러, 네 번째는 1000달러. 그런데 이상한 게 돈을 잃을 때마다 더 가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따야지. 내가 이렇게 계속 잃을 리가 없어.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5만 달러를 잃었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카지노에서 5만 달러를 잃었어요. 아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5만 달러를 어떻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가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3개월 동안 카지노에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특히 택시를 몰면서 혼자 있을 때 카지노 생각이 계속 났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큰 돈을 땄어요. 플러싱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있는 작은 카지노에 들렀는데 슬롯 머신에서 1만 달러를 땄거든요. 봐, 내가 말했잖아. 운이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매주 2에서 3번씩 카지노에 갔어요. 애틀랜틱 시티, 모이건 선, 폭스우드. 근처에 있는 카지노는 다 가봤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어요. 100달러에서 시작해서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2008년 그 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해였어요. 금융위기 때문에 택시 수입도 줄었는데 도박으로 잃는 돈은 더 커졌거든요. 그해 말에 계산해 보니까 도박으로 20만 달러를 잃었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1년 만에 날린 거죠. 아내가 알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죠. 은행 통장도 제가 관리했거든요. 여보,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저축이 좀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는데요? 한 10만 달러 정도. 10만 달러요? 그것도 많은데. 아내는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도박은 멈출 수 없었어요. 20만 달러를 잃었으니까 그걸 다시 따서 원상복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크게 따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런 생각으로 2009년에도 계속 도박을 했어요. 판돈도 더 키웠죠. 한 번에 2만 달러, 3만 달러씩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잃기만 했어요. 가끔 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잃었죠. 2009년 말 통장 잔고가 10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25년 동안 모은 50만 달러 중에서 40만 달러를 2년 만에 잃은 거예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 잃겠구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라도 따서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2010년 마지막 한 해가 될 줄 몰랐어요. 그해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도박을 했어요. 남은 10만 달러로 대박을 노렸거든요. 매주 3에서 4번씩 카지노에 갔어요. 택시 일도 대충 했죠. 돈 따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해 여름에 한 번 5만 달러를 땄어요. 통장 잔고가 15만 달러까지 올라갔죠. 봐, 내가 말했잖아. 조금만 참으면 다 돌아와.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다음 주에 그 돈을 다 잃었거든요. 가을이 되자 통장에 5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45만 달러를 잃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10년 12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택시 일을 마치고 저녁 8시쯤 애틀랜틱 시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죠. 오늘은 반드시 따야 해. 5만 달러로 50만 달러를 만들어야 해. 카지노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블랙잭 테이블에서 1,000달러씩 걸었죠. 처음 2시간 동안은 운이 좋았어요. 5만 달러가 8만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부터는 판돈을 늘렸어요. 2,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한 게임에 5,000달러씩 걸었어요. 처음엔 계속 땄어요. 8만 달러가 15만 달러가 됐죠. 드디어 운이 돌아왔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자정 넘어서부터 계속 잃기 시작했거든요. 15만 달러가 10만 달러로, 10만 달러가 5만 달러로. 새벽 2시 원래 가지고 온 돈으로 돌아왔어요.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딜러가 말했어요. 손님, 운이 곧 돌아올 거예요. 저도 오래 일했는데 이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말에 혹해서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한 게임에 1만 달러씩 걸었죠. 이번에 이기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 첫 게임에서 졌어요. 5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됐죠. 두 번째 게임에서 또 졌어요. 4만 달러가 3만 달러. 아직 기회가 있어. 세 번째 게임에서도 졌어요. 3만 달러가 2만 달러. 네 번째 게임. 2만 달러가 1만 달러.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마지막 1만 달러를 들고 룰렛 테이블로 갔어요. 빨간색에 올인했죠. 공이 돌아갔어요. 느리게, 정말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빨간색. 하지만 검은색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25년 동안 모은 80만 달러가 정말로 다 없어진 거예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3주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돌아가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58세고요. 1994년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세였으니까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보낸 셈이죠.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들은 27세로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딸은 24세로 UCLA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현재 어바인에 있는 IT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세전 15만 달러 정도 되고요.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였는데 미국 와서 RN 라이센스를 따서 지금은 UCI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9만 달러 정도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에 어바인에 집을 사서 지금은 모기지도 거의 다 갚았고 401k와 IRA에도 꾸준히 적립해서 은퇴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문득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올해 83세로 혼자 사시고 있어요. 형님 내외분이 모시고 있지만 막내 아들인 제가 30년간 멀리 있었다는 죄책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3주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녀오자고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생활해 보는 거예요. 호텔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집에서 관광이 아니라 일상을 경험해 보는 거죠.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좋으면 은퇴 후에 여기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요즘 주변에 여기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에서 30년을 살아도 깊은 친구를 사귀기는 쉽지 않잖아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도 많이 들었어요. 의료 시스템도 좋아졌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배달 음식도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노년에 혼자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차를 못 몰게 되면 사실상 고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너싱홈은 한 달에 6,000달러에서 1만 달러씩 들어가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30년 만에 장기 체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몇 번 다녀왔지만 길어야 일주일, 보통은 4에서 5일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부모님 문안 인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관광 좀 하고 오는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동네 병원도 가보고 은행 업무도 보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복했고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 옛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어요. 특히 한국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까지 정말 편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놀란 건 물가였습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 6,000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커피가 $4 정도인데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더 비싸더라고요. 외식비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범한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 병에 고기 조금 먹으니까 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코리안 BBQ 가서 2명이 배불리 먹어도 $80 정도인데 그것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살던 동네, 그때는 평범한 주거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3억, 4억씩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근처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바인에 있는 저희 집이 4베드룸에 3,000 스퀘어피트인데 지금 시세가 $150만 정도거든요. 한국 돈으로 20억 정도죠.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 아파트가 훨씬 작은데 가격은 비슷하더라고요. 의료 시스템도 생각과 달랐어요.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기본적인 진료비는 저렴하지만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받으려면 결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MRI 찍고 진료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약 잡는 것부터 일주일, 실제 검사 받는 것까지 또 일주일. 미국에서는 저희가 PPO 보험이 있어서 필요하면 바로 스페셜러스트 예약 잡고 검사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비용은 더 들지만 시간은 훨씬 빠르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는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 얘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3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친구들은 한국 정치 얘기, 한국 경제 얘기, 한국 사회 얘기만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것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도 헷갈리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영어도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30년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일해왔는데 한국어로만 말하려니까 표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어머니와 형님 가족 외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30년 전 친구들과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지만 30년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함께 아이들 키우는 걸 지켜봤고 서로의 어려움도 나눠왔고 은퇴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저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하이킹도 하고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도 가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회사에서도 경험을 인정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시니어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3주째가 되자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매일 일정이 있어요.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퇴근 후에는 운동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루틴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3주차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형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미국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도 잘 알고, 좋은 병원도 알고, 응급 상황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한국계 미국인이구나.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구나. 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있지만 실제로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마지막 주에는 어바인에 있는 집이 그리웠어요. 저희 집 뒷마당에서 바비큐 하는 것도 그립고,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 치는 것도 그립고,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장 보는 것도 그리웠어요.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아들은 매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거든요. 딸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와서 아내와 쇼핑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여기 와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1년에 2번은 꼭 한국에 와서 어머니 뵙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면 미국에 오셔서 몇 달씩 지내셔도 돼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와서 뽑고 오라고 할 수는 없지. 내 가족들도 다 거기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민이라는 건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구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거구나. 30년 전에 미국에 올 때는 단순히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왔어요. 그때는 임시로 몇 년 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저희 부부도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힘든 시기도 많았어요. 처음 몇 년은 영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미국이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제가 IT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미국이라는 나라 덕분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요. 저희 아들은 구글에서 일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였으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딸도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회의 땅이라는 점이에요.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곳이죠. 물론 경쟁은 치열하지만 공정한 경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도 좋아요. 저희처럼 이민자 가족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차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미국 생활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어디를 가든 주차할 곳이 있고 대부분 무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차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머니 집 근처에 차 댈 곳을 찾는 것부터 스트레스였어요. 미국에서는 집들이 넓고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어요.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너무 붙어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시니어 센터도 있고 메디케어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은퇴하면 소셜 시큐리티로 월 $4,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다 갚았으니까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401k에 모아둔 돈까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어요.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저축한 돈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요. 골프장도 많고 하이킹 코스도 많고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날씨도 정말 좋거든요. 1년 내내 온화하고 습도도 낮고 야외 활동하기에 최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3주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음식은 정말 맛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의료 시스템도 나름 괜찮고요. 하지만 제게는 미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완전히 적응했거든요. 이제 비행기에 탑승 시간이 다가오네요. 12시간 후면 LAX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마중 나온다고 했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설레어요. 아, 내가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구나.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구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었고 저희 부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계시고 추억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미국이 저의 진짜 고향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한국에 와서 어머니 뵙고 한국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그리움을 달래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게 살려고 해요. 아직 몇 년 더 일할 계획이고 은퇴하면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고 취미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손주들이 생기면 베이비시터도 해주고 싶고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함께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견뎌낸 동반자니까요. 지금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30년간 뿌리 내린 삶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정말 여기민을 고려하신다면 이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먼저 장기간 체류해 보시기 바라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미국이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에도 문제가 많아요. 총기 사고도 있고 의료비도 비싸고 인종차별도 아직 남아있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미국이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그곳이 저희의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탑승을 시작하네요. 이제 정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3주 전에 한국행 비행기에 탔을 때는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지금은 순수한 기쁨만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쁜 말이에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헷갈려 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가도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다가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미국의 가치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한국인의 자식이지만 미국인이라고 한국의 좋은 전통은 간직하되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고요. 다행히 아이들도 그런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할머니도 잘 따르면서도 미국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비행기에 탑승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여행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여행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 말이에요. 저는 30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을 받아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탑승합니다. 12시간 후에 LAX에서 만날 가족들 생각에 벌써 가슴이 뛰어요. 저희 집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번 여행 얘기를 나누고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갑니다. 30년간 제가 뿌리 내리고 살아온 그곳, 제 가족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는 그곳,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가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산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난 추석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우리 며느리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아가씨죠. 3년 전에 우리 아들 현우가 데려왔을 때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25년 전 제가 44살 때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 먼 땅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문화도 음식도 다 달라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아들 현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큰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캐나다 사회에 완전히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아들이 3년 전에 사라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라는 정말 밝고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됐어요. 과연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어색했어요. 사라는 항상 웃으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대화는 어려웠거든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맛있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기에는 많이 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사라는 웨딩드레스만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복도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한복은 어색하다면서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들 현우가 중간에서 엄마 사라가 편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더 이상 말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웨딩드레스로만 했죠. 물론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여서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우리 손녀 수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가였죠. 할머니인 저를 보면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수지가 태어나면서 가족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사라도 엄마가 되니까 더 성숙해 보였고 저와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는 어려웠어요. 저는 수지에게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사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거든요. 혼혈 아이들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괜히 제가 나서서 한국 것만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전에는 따로 살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 돌봐주자고 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된 거죠. 매일 보니까 사라와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수지 돌보는 것도 함께하고. 그래도 여전히 표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추석 2주 전쯤이었나요? 사라가 갑자기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음식에 별로 관심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줬죠. 김치는 어떻게 볶고 물은 언제 넣고 된장은 얼마나 넣는지. 사라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더라고요. 김치는 볶고 물은 나중에라고 서툰 한국어로 중얼거리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불고기 만드는 법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나물 무치는 법도 물어보고. 갑자기 한국 요리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혹시 현우가 한국 음식 해달라고 했나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복에 대해서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 한복은 언제 입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 옷장에 있는 한복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한복 사진을 보면서 이건 뭐예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한복은 싫다고 했던 사라가 왜 갑자기 한복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상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사라와 현우가 자꾸 몰래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하면서 둘이서만 나가고, 물어봐도 그냥 볼일 있어서라고만 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라가 혼자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발음도 연습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전에도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더 열심히 공부하는지 궁금했어요. 손녀 수지도 뭔가 아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비밀이 있대요라고 하면서 히 웃더라고요. 무슨 비밀인데? 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온 가족이 저만 모르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내일 차례상 준비를 위해서 일찍 잤는데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뭔가 포장지 뜯는 소리도 나고 사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도 들렸어요. 현우가 응 맞아. 이렇게 하면 되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나고. 정말 궁금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렸죠. 과일도 깎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25년 동안 캐나다에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우리 집 전통이에요. 비록 고향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상님께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자, 이제 차례 지내자라고 했는데 사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우한테 사라는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봤더니 곧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빙긋 웃더라고요. 그때 수지가 엄마가 예뻐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잠깐 후에 방문이 열리더니 사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본 사라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거예요. 치마는 풍성하게 퍼져 있고 저고리는 딱 맞게 입었고 머리까지 곱게 빗어 올렸어요. 저는 그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사라를 바라봤죠. 사라가 저한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차례상 앞으로 가더니 한국 전통 방식대로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라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항상 한국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진짜 한국 가족이 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현우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라가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했다고요. 추석이 뭐고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 건지 한복은 어떻게 입는 건지. 그리고 한복도 몰래 주문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도 저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사라가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복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동안 사라가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였죠. 아들 현우도 감동받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한복 입는 법도 유튜브로 배우고 한국어 발음도 계속 연습하고. 남편도 옆에서 참 고마운 며느리다라고 하면서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수지는 신기한지 엄마 한복을 만져보면서 엄마 예뻐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처럼 생겼어요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았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사라는 정말 정성스럽게 참여했어요. 절하는 방법도 미리 배웠는지 자연스럽게 따라 하더라고요. 조상님께 술을 올릴 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들어서 올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준비한 게 또 있더라고요. 사라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까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김치찌개는 조금 싱거웠고 불고기는 간이 좀 셌어요. 하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사라야 정말 맛있다. 고생했구나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라고 하면서 수줍게 웃더라고요. 오후에는 한복을 입은 채로 사라와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언어 때문에 못했던 얘기들을 천천히 나눴죠. 사라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에는 제가 한국 문화를 모른다고 실망하실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수지에게도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고 싶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라야,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하지만 오늘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진짜 딸처럼 사랑받고 싶었어요. 앞으로 한국 문화 더 많이 배울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가 한국 문화 선생님이 될게. 수지도 함께 배우자. 수지가 옆에서 좋아요. 할머니한테 한국말 배울래요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사라도 감사해요 어머님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녁까지 사라는 한복을 벗지 않았어요. 너무 예뻐서 계속 입고 싶어요라고 하면서요. 저녁 준비할 때도 한복 입은 채로 도와주고 설거지할 때도 치마가 물에 안 닿게 조심조심하면서 도와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이어진 감동과 행복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 사라가 한복을 벗으면서 어머님, 다음 추석에도 한복 입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사라가 한복 입으니까 더 예뻐라고 했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요. 남편도 그러게 말이야. 사라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라가 한국 요리 배우는 걸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됐고 한국어 공부도 함께 하게 됐어요. 수지도 할머니한테 한국어 배우는 걸 재미있어 해요. 할머니, 사랑해요는 한국말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 한국말로 고마워요 해봐요라고 하기도 해요. 사라는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드라마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자주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함께 보고 있어요. 가끔은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사라가 한국 전통차 우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자차, 대추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라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차 우릴 때는 물 온도가 중요해요라고 하니까 몇 도예요? 라고 자세히 물어보고 메모하면서요. 현우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 사라가 한국 문화에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사라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모두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얼마 전에는 사라가 깜짝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머님, 내년에는 한국 가서 추석 보내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 문화 더 배우고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5년 만에 한국에 가자고 제안한 건 사라였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고향이 그리웠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안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사라야, 정말 한국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 어머님. 어머님 고향도 보고 싶고 진짜 한국 추석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사라가 한국 친척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요즘 수지가 자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한국 사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응, 엄마는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야 라고 대답해줘요. 수지가 그럼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캐나다 사람이야. 둘 다야 라고 말해줘요. 사실 그동안 수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혼혈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려 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사라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니까 수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이 꿈 같아요. 금발의 캐나다 며느리가 분홍 한복을 입고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 서툰 한국어로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던 모습. 한국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온 마음.
그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감동. 25년 전 이 낯선 땅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언젠가 캐나다 며느리가 한복을 입고 우리 집 차례를 함께 지낼 거라고는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해요. 가족이 되는 건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같아서라는 걸요. 사라는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진짜 한국 며느리보다 더 한국 며느리예요.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요즘 동네 한국 분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며느리가 추석에 한복 입고 차례 지냈어요 라고 하면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해요. 어머 정말요? 캐나다 며느리가요?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죠.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져요. 몇 주 전에는 사라가 또 다른 깜짝 선물을 해줬어요. 수지랑 함께 한국어로 편지를 써왔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한국 문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문법은 좀 틀렸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울었어요. 이제는 사라가 저보다 한국 뉴스를 더 열심히 봐요. 어머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도 해요. 한국 역사책도 사서 읽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예요 라고 하면서 배운 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저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쳐 줬어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같은 것들이요. 사라가 윷을 던지면서 도개, 걸, 윷, 뭐라고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지는 엄마가 한국 사람 다 됐어요 라고 하면서 박수쳤어요. 요즘 제 마음은 정말 평온해요. 그동안 사라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걱정이 다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진짜 친딸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사라야 이거 해봐라고 반말로도 하고 사라도 네 어머님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며칠 전에는 사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어머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저희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사라가 이해해 준다니까요. 사라야 내가 이렇게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했더니 저도 배우면서 정말 좋은 문화라는 걸 느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라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었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라의 그 진심 어린 한복과 절 그리고 서툰 한국어 인사가 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줬어요. 수지도 이제 양쪽 문화를 다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나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도 소개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준다고 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거야 라고 하면서 자랑한다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내년 한국 여행은 물론이고 사라가 한국어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어 학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같이 들으려고 해요. 저 혼자 가르쳐주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지가 좀 더 크면 한국 유학도 보내보려고 해요. 1년 정도만이라도 한국에서 생활해보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라도 그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해요. 수지가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요즘 저를 보면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순자야 너 정말 복받았다.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니? 라고 하면서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며느리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과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사라가 그날 입었던 분홍 한복은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내년 추석에도 입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해뒀거든요. 그 한복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진심은 정말 통하는구나. 사랑에는 국경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사라는 부엌에서 한국 음식을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은 잡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어머님 당면은 언제 넣어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고마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며느리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며느리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며느리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며느리나 사위가 다른 문화권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기다려보세요. 진심은 통해요. 사랑은 모든 문화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사라처럼 정성스럽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정말 큰 감동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라가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한국어로 말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며느리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이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더욱더 행복할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요. 그 중심에는 사라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있을 거고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사라.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그리고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